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재테크 비법 모음 집인데요. 우리 모든 오스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하고 또 돈을 잘 굴리는 방법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알기 쉽게 비법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산 관리에 관련된 우리 책을 집필하시기도 한 한재민 작가 모시고 오늘 재테크 비법 한 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스타 시청자 여러분들과 처음 뵙는 날이시잖아요. 간략하게 우리 작가님 소개와 어떤 책에 대해서 또 집필하셨는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년 정도 부동산과 주식, 금융, 그리고 재테크를 다룬 일종의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이제 보통 남들은 부르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재테크 분야에서 오해받고 있는 내용도 많고 틀린 내용도 많길래 제 딸내미가 이제 곧 사회로 진출하는데 네. 앞만 봐도 MSG, 그러니까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내용으로는 잘못된 환상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한 7년 정도 요약을 했고 그걸 이번에 이제 내게 된 거죠. 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전 단계까지와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약간 따님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막 따뜻해지면서 내가 그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작가님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야기들 좀 청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산 관리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자산 관리의 기준? 네,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전 자산이 있고, 세 후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자산이 있죠.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한 자산이고, 뒤에 있는 맨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가족 기준인데, 네.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저는 100억 자산가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네네. 이게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는 세전 자산 기준인 거죠. 네, 아직은 세금 떼기 전이니까 100억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산에는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게 자산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으로 100억 정도를 갖고 있고 그중에 90억 정도가 임차 보증금이다. 라고 한다면 얼핏 볼 때는 순자산은 그래도 10억은 되는 거니까 네네.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전자산. 아, 세후자산은 네. 이 상태에서 내가 돈을 쓰려고 하면 뭔가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거쳐야 됩니다. 세금을 거치게 되면 100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가요? 게다가 경기 시황을 잘못하게 되면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잘못하면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될 수도 있겠죠. 오. 네, 그러니까 10억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억보다 훨씬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가족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나를 기준으로 한 거고 가족 기준에서는 내가 이제 떠난 이후에 받게 될 자산이니까 좀 네네. 다를 수 있죠. 자산 관리는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가 온도차가 좀 적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언제 겪게 되냐면 50대 넘어서 퇴직하실 때 겪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냥 집 한 10억 정도 있고 이번에 뭐 올라서 이쯤 됐고 뭐 퇴직금한 인력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세금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래서 쓸 돈이 없는 거죠. 세금을 다 떼버리고 나니까요. 네, 그래서 40, 50대, 특히나 50대, 60대 분들이 이 부분으로 많이 좀 타격을 받죠. 네. 네, 좀 관심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자산, 세전 자산, 세후 자산,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벌써 조금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를 너무나 또 알기 쉽게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와 우와 하면서 계속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결국 내가 현금을 쓰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이제 처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부동산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동산 지금 사실 우리 작가님이 계속해서 또 20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 시장의 집값
오를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첫 질문부터 좀 센 네. 질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저의 기준으로만 네. 개인 소견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올 연말까지는 부동산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라고 하죠. 네. 반대로 이제 국지적으로 보자면 특정 지역은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오르고 있고 오. 반대로 어떤 지역은 또 내려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근거를 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2024년 초반에 그 KB 부동산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7가지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네거티브한 요소. 네네. 반대로 뭐 공급 부족이다 또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완화가 되고 있다라든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오지는 않겠는가라는 점. 그밖에 대출 부분도 좀 늘어나고 있죠. 주담대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걸 요약하자면 올해 부동산은 상승 요소가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펀더멘털은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저출생.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제 초장기라고 하지만 네. 원래 시장은 미리 반영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훨씬 큰데 네. 정책적인 요소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 차를 좀 이제 재테크족이라면 구분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인들을 봤을 때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조금 국지적으로 또 살펴봐야 하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집값이 하락 요인이 없다라는 이야기 조금 슬프긴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더해서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 랠리는 어떻게 계속될 것으로 좀 보시나요? 네,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건 이미 2년 전부터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죠.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올랐다면 전세가도 결국 오른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또 집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집값이 다시 옛날처럼 좀 돌아왔으면 네. 한 더도 말고 2017년 이전 기준으로 많이 좀 내려갔어요. 그죠? 네, 20, 30대 기준에선 분명히 그걸 바라실 텐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죠. 지금 하방 경직성이 강한 게 또 부동산이고 결국엔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변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거죠? 정부가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2가지를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계약갱신권이라고 그러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그 뭐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원래대로 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표명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 3, 4년 동안에 걸쳐서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틀 맞춰서 가고 있는 거를 네네네. 다시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좀 크게 변동이 될까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만약에 이 음. 발표를 이제 기존 제도를 바꿔버렸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또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어느 전문가도 이게 어느 수준이 적정선인지를 모를 정도의 좀 일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서 상황이 좀 급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세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2030 세대에게는 절약을 많이 강조 안 하셨다고 합니다. 왠지 돈을 많이 모아두고 또 자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강조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가님.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은 이제 잘못된 폐습을 좀 의미하는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전략이 분명히 20대와 30대 또는 어느 연령대든 좋은 미덕인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내 인생으로만 놓고 보자면 또는 우리 앵커님 인생으로만 놓고 보자면 인생에서 전략이 효과적인 때는 따로 있어요. 언제일까요? 적어도 내 돈이 늘어나 있을 때죠. 쉽게 얘기하면 전략은 이런 거잖아요. 네. 월 1,000만 원 쓰는 분과 예를 들어 100만 원 쓰는 분이 극단적으로 있다고 봤을 때 두 분 다 10% 전략하는 노력을 한다면 네.
노력은 서로 비슷할 수 있죠. 그렇죠. 노력 자체는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네. 말하면 1,000만 원 쓰시던 분의 전략 노력이 100만 원보다는 좀 덜하죠. 왜냐하면 100만 원은 엔겔 지수라는 이 극단의 네네. 소비 라인이 있는 거고 1,000만 원 그게 없거든요. 하지만 둘 다 노력이 똑같다고 봤을 때 100만 원에 10% 노력을 하면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만들어내요. 네. 반면에 1,000만 원이라면 그거에 10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노력은 똑같은데 결과가 10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분명히 재테크에선 진작부터 검토를 했었어야 될 사항이에요. 근본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 재테크는 원래 효율성과의 싸움이에요. 네.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3%, 3.5%를 내느냐 이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노력했는데 결과가 10배 또는 뭐 그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고 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전략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전략이 의미가 있는 때가 있다. 네네. 그게 언제냐면 누구나 다 비슷할 수 있는데 한 70%쯤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네. 내 인생에서 한 35세에서 45세쯤 사이가 네. 전략의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만한 시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45세라면 이제 인생 절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때는 10%만 전략해도 내 20대 때 50% 전략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적어도 관습에서는 재테크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그건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벌이가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짠테크, 무조건적으로 절약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반드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고 그때에 맞춰서 좀 절약을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도 조금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절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엔 돈을 좀 굴리고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금융 상품을 통해서 또 투자를 모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금융 상품 중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 해볼까 한다면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누구나 좀 가입해도 괜찮을 법한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정말로 진짜 재테크 전문가라면 네. 이것이 반드시 좋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해볼 만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일단 CMA 통장이 하나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ISA 계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또는 뭐 IRP로도 할 수도 있는데 네. 연금저축 계좌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CMA 통장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은행에는 없습니다. 비슷한 건 있어요. 근데 이 CMA 통장은 현재 기준으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한 3% 정도까지는 이자를 줘요. 연이자입니다. 네. 대신에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고금리를 주는 그렇죠. 반면에 네네. 이거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반면에 CMA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잠깐 돈을 놔둔다든가 생활비 통장으로 쓴다든가 또는 뭐 이사 가기 전에 뭐 미리 보증금을 받아서 뭐 몇 억쯤 이렇게 갖고 있다. 네. 그러면 CMA 통장에 넣어놓는 게 굉장히 좋죠. 이자가 늘어나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CMA 통장은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저 해야겠네요, 빨리. 네. 아직 안 하셨군요. 네. 그러면 ISA 계좌는 또 어떤 걸까요? ISA 계좌는 아마 이제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부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 좋게 사이즈를 늘려주겠다라고 한 건데 원래 틀은 이렇습니다. 최대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1억까지는 이 통장에 넣을 수가 있고 그 넣은 돈으로 늘어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원래는 내야 되는데 세금으로 네. 그걸 최대 200만 원이나 400만 원 이익 난 것까지는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200만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200만 원 이자가 난 것에 대해서 15.4%를 원래는 가져가죠. 그런데 IS 통장에 가입하면 3년만 넣으면 이걸 안 내도 돼요. 일단. 약간 혜택을 주는 거네요. 세제 혜택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하게 보신 것 네. 같은데요. 약간이죠. 약간. 네. 하지만 요즘 같은 절세 춘군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챙길 필요는 있다고 보고
사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1억 한도로 돼 있는 걸 2억 한도로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나 가입하면 좋을 법한 CMA, ISA, 연금저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금저축은 아직 얘기 안 아, 네. 했습니다. 연금저축도 그럼 간략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럴게요. 연금저축은 사실 노후 대비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냥 연말정산 받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깨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네네. CMA 통장이든 ISA 통장이든 연금저축 통장이든 개설된 단돈 1원도 들지 않아요. 아. 그냥 독도에서도 개설이 가능한 네네.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돈을 굴리게 되면 분명히 절세 혜택은 있는 거예요. 네. 연금저축 통장 같은 경우도 뭐 중간에 깨면 분명히 페널티는 있지만 예를 들어 뭐 해외 펀드를 굴린다면 여기서 굴리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오. 중간에 세금을 안 내니까 네, 네. 잠깐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독도에서도 개설이 가능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도 놀라운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던 돈알못, 투알못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로 모두가 대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머니프리, 타임프리로 살고 싶은 누구나의 욕망이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에는 뭐랄까, 에베레스트 산처럼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네. 무리를 해서 뭐 주식 투자 하나로 올인한다든가 부동산에 과거처럼 갭 투자로 올인해서 조금 더 나 혼자 빨리 가볼 수는 있겠지만 네. 에베레스트 산에 한 번에 등정하게 되면 잘못하면 못 내려올 수 있죠. 그렇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못 내려오죠. 그걸 바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 일단 베이스 캠프를 좀 먼저 만드셔라. 그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차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나만의 경제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과 금융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등반을 하시면 어떨까 조언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본 한지민 작가님 고맙습니다.